최근 들어 증시에서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주가 폭락이 올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리고 아니다, 지금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낙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는 하지만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누누이 말씀해드렸던 뉴욕 증시의 최대 관심사 9월 CPI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는 시청자분의 문의 사항을 네. 이렇게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어제 조선일보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앞서서 우리 배경에 이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 그리고 요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워드 누굽니까? 마크스라고 해서 그래서 최근에 가치주와 성장주에는 구별이 필요 없다 하는 이 시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경 화면을 보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실지, 무슨 얘기를 할지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죠. 그래서 이 고용지표에서 이번 주는 물가 지표가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네. 우리가 예상은 해드렸죠. 한 5.4%는 나온다. 그래서 전월에 8월이 5.3%니까 5.4%는 나온다. 네. 근데 이게 5.5%를 벗어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상대로 5.4%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가에서 가장 우려했던 5.5%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소비자 물가의 이렇게 기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월 인플레 쇼크가 CPI로 비롯됐는데요. 그때는 중고차 가격이, 이 중고차 가격은 계절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름 휴가철에 가솔린 문화, 중고차 차에 대해서 그런데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도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이든가 하면 지금 신차 신청하면 웬만한 인기 있는 것은 내년 3월 이후에 나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비중이 높아서 가격이 올라서 미국의 4월 2일 인플레 쇼크가 반영했는데요. 지금 여름 휴가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통화정책에서 보면 지금의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화정책 시작은 미국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지는 9개월 정도 미래에 대해서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CPI 기여도를 볼 때 임대차 부분, 이게 중기 인플레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요인이 증가해서 물가 상승이 높다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물가가 예상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오히려 더 부추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에서 9개월 정도 중기 인플레 요인이 더 급등했으니까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쉽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4월 이후에 중고차 가격의 상승 단기적 요인에 의해서 페어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일시적 입장이었는데 이건 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통화정책의 시차를 볼 때에는 내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이퍼링이.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선은 2%는 고사하고 2%대를 범위를 좀 넓힌다 하더라도 사실 3% 밑으로 2%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제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CPI라든가 근원 CPI를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됐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진단 들어봤고요. 국내 증시가 요새 들어서 조정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리고 낙관론이 나와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방송 직전에 이 방송에 이렇게 저는 왕 작가라는데 경제 지식이 워낙 네. 뛰어나서 서 작가께서 백악관에서 왜 인플레 문제를 거명하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지금 인플레가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가장 최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재무장관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입장에서 사실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현지 내에서는
이 민감한 시점에 굳이 대각간의 스텝 기능하는 이런 입장에서 인플레 문제를 언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보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공급난 문제는 네. 사실 미국이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의 물류 대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통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제적으로 보면 컨트롤 베리어블, 그래서 통제 가능한 변수입니다. 근데 지금의 원유라든가 휘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각국들이 무기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백악관의 의사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는 비헤비어 베리어블, 통계학에서 보면 통제가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네. 편에서 행태 변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백악관의 오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고 사실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집값 상승이라든가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특히 중하계층에서는 인플레가 최대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표 경기는 성장률은 괜찮다 하더라도 지표 경기는 굉장히 안 좋게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연일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군 집권당의 성격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는 사실 미전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라고 있습니다. 실업률 플러스 물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고통 지수가 되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도 안 됐습니다는 경제 고통 지수가 증가해서 사실 지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오믹스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 추진력이 내년 중간 선거 11월 달 앞두고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더나 지금은 연방부채 한도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적 인프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 국민들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 워낙 그것도 중하위 계층들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는 것과 함께 사실 이 문제에 언급했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민감한 시기에 제3자 입장에서 거론됐다 하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진정된다 하는 측면은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향후 6에서 9개월 정도니까 이게 진정된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안 추진된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 현재 통화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이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전문가의 진단, 네. 이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관론의 실체를 그 액면 그대로 저는 그분의 말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 내용을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앞으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측면으로 아마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요. 본인의 의도가 결부됐을까 직접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는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한다. 기사의 내용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걸 좀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극단적 낙한론은 반대 시각에서 지금의 증시에 거품이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지금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신국면이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해서 이거를 낙관론, 비관론, 달리 극단적 비관론, 극단적 낙관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는 왜 극단적 비관론과 극단적 낙관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뭐 시청자도 아시겠습니다만 주가가 거품이 끼었다 하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주가가 거품이 붕괴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관론에 의해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 비관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시가 거품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그걸 극복하고 올라간다 하니까 이것도 낙관론보다도 극단적 낙관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극단적 비관론과 극단적 낙관론 거품을 이렇게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지난 6월 초에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이 있을 때 그렇죠. 지금은 뭐 가치주는 프라이스 대비해서 PER이 낮니까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가치주는 거품이 형성된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요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의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해 볼 때는 지난 6월 달에 성장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대부분 다 대형 기술주에 해당되는 성장주의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근거를 제시했더니 거품이 꼈다. PER로 볼 때. 근데 이제 사실 앞으로 신분변이 된다. 주가가 더 거품을 입고 올라간다 할 측면에서 미래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한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뭐 기업의 실적이 엄청 증가할 겁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PPR이든가 PDR 요 중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할 때 닥터 붐이라는 이런 총의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표현은 일단 닥터 둠과 닥터 붐인데 미개 월가에서는 닥터 붐이라는 표현은 쓰질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참조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개 월가에서 보면 닥터 붐이라는 얘기가 쓸 때에는 루비니 같은 세계적 예. 석학일 때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언론에 책임론이 있대. 저도 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하면 이것이 사실상 클릭수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높이는 데 도움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언론의 책임 중에서 보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교율을 바로잡는 것,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소금 역할하는 것도 큰 역할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닥터붐, 둠, 나도 닥터 둠만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에 닥터 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청자분도 문의가 있어서 그거 표현상의 예.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과 같은 비슷한 논쟁이 지난 6월에도 있었는데요. 바로 가치주와 성장주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장주가 잘 갈 것이다라고 굳게 믿던 개인 투자자들 불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뭐 이렇게 거품이 주가가 올라가면 거품 논쟁이 되고 거기에 네.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논쟁이 있는데 사실 6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보면 가치와 성장주 어디가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6월 초에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도 그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성장주를 주장했던 이 대형 기술주들이 해당되죠. 보면 거품 논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고한다. 코스피 4,100에 갈 것이다. 그때 유명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죠.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뭐 그렇게 해서 투자 풍속대에서도 머스크 따라하기, 우드 따라하기, 성장 유만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슈퍼 사이클 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사실 그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에 실체에 보면 아마 코스피가 3,000 밑으로 떨어지고 4,000 간다는 것이 3,000 밑으로 떨어지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동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자에서 지금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은 환율 때문에 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좋았다 그러는데 어제 기관 때문에 사실 그 주식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어제 계속해서 팔았거든요. 그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와서 자금들 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보면 삼성전자 어제 떨어졌죠. 외국인들이 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 업종들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삼성전자가 200원인가 떨어졌죠. 이렇게 주가는 코스피는 기관이 사가지고 28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는 네. 삼성전자 계속해서 어제 코스피의 외국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외국인들 기관별 주체를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 코스피에서는 한 2,700원인가 팔았을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는 2,700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히 진단해 주실 필요가 있다. 민감한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 어제 2,700억 정도 팔았죠. 예. 팔았죠. 환율과 관련돼 있는 환차익이라든가 환차손 문제는 외국인들의 시각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제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이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은 완타임 뒤집니다. 왜냐하면 전일의 주가가 상승하면 펀드라든가 뭔가 주식형 펀드가 들어오니까 다음에 매수가 되니까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봐서 한국의 증시를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 6만 원대 되니까 극단적 비관론과 극단적 낙관론은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 코스피 3,000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징성이 높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진 상황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10만전자, 12만전자 이렇게 중에 했던 사람들이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왜 10만전자, 12만전자 얘기했다가 지금 그 전망치에 비해선 절반 정도, 12만전자라면 절반 정도 떨어졌으면 그때 봤던 시각과 지금과 봤던 시각과의 어떤 본인의 이렇게 말이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좀 진단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낮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해라 이런 쪽으로 추천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두절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저가 매수해라.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삼성전자를 사라 이런 쪽으로 하니까 또 본인이 동일하게 10만전자, 12만전자 추정했던 사람이 본인이 동일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분께서도 상당분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논쟁에서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페드 연준의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 기술주는 금리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미래 잠재 가치에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할인율 중에서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수값은 커지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래 잠재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는 측면에서 6월 초에 가치주와 성장주 논란일 때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지금 뭐 삼성전자 그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는 이렇게 되는 데는 금융 완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4월 2에 인플레 쇼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과 같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는다면 금융 완화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 문제일 때 2008년, 2009년에 이때 사회에서는 사실 테이퍼링이 약 4년 만에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4년에 추진한다. 뭐 시중은행의 한 사람이 금융의 천재라고 부르는 금융의 천재가 아니겠습니다는 금융의 천재라는 부르는 사람이 4년 있으면 테이퍼링 추진한다 이런 것이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국채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 성장주가 거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근거로 제시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페드의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일 때는 이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 적격을 대상으로 한다.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MBS.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테이퍼링이 추진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3월 달에는 국채 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국채를 선호하는데 자, 돈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돈을 풀어오는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국채를 산다 그러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에서 사는데요. 누가 다 살 사람이 사자가 있으니까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투자 비적격 상태로 갔던 겁니다. 세컨더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에서 네. 바로 말씀드린 정크 펀드 같은 이런 것으로 갔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투자 적격에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임시회의에서 중앙은행이 무제한 통화 공급 원칙을 취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은 매월 국채 800억, 그다음 MBS 400억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는데 사실 그거에 앞서서 임시 박편적으로 줄여줘야 그다음에 투자 적격 상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보면 은행들이 주식도 거품이고 집값도 거품이고 비트코인 거품이다 하는 상태에서 뭘 투자하느냐 거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투자은행들이 수익이 낮다 해도 중앙에 제외했던 겁니다. 그게 영레포 수요죠.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도 테이퍼링 투자 적격 상태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투자 부적격 상태를 먼저 줄여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SMCCPF를 통해서 이건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정크 펀드를 매입해서 올해 연내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돈을 들어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추진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 2009년 테이퍼링 4년인데 그때와 금융 완화 정도는 다르지 않느냐. 그다음에 10년 전에 지금의 여건은 다르지 않지 않느냐. 왜 10년 전에 금융의 천재라 하는 사람들이 4년 만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4년 만에 추진한다. 여건이 바뀌었는데
통화 정책 강도 완화 강도도 바뀌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은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은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겠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했죠. 금정했죠. 그리고 11월 달에 테이퍼링 추진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융 완화의 근거로 제시했던 성장주가 계속해서 간다 하는 측면이 자 8월 달 금리 인상 그다음에 테이퍼링 추진 익스펙테이션은 긴축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국채 금리 네.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1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빵스라든가 이런 측면은 반지라든가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비슷한 주장과 논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그런 사건들인데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미국도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품 논쟁이 있는 거죠. 거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우리와 비슷한 논쟁이 미국에서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지금 한 정확하게 논쟁이 어느 정도를 그 논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는 이렇게 낙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보면 10차례 이상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 비관론, 극단적 낙관론 어제 사실 그 문의가 많이 해주시는데요. 비전통적 통화 정책 우리가 보면 사실 그냥 뿌려대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돈의 힘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웰스 팩트에서 이렇게 경기를 그 부양시키는 이런 쪽에서는 거품 및 논쟁은 단골 메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단적 비관론과 극단적 낙관론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십사. 단골로 거론되는 겁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거품의 용어를 비이성적 과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거품인데요. 그건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앨런 그린스펀이 1990년대에 정확히 1996년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비교해서 자 비이성적 과일을 추정했던 1996년에는 그때의 통화정책 관할 대상의 그린스펀 독트리입니다. 이건 여기 뭐냐면 실물과 금융 사이에서 1대1 정도 되기 때문에 금융이 실물의 팔로링 뒤쪽에 전통적 금융의 역할 것처럼 이때에는 통화정책에서 실물 경제만 되기 때문에 밸류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프라이스와 적정성을 정확히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아시겠어요? 금융위기에 돈을 뿌려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이 1대1 정도가 아니라 금융이 실물에 비해서 3대 금융 3, 그다음에 실물이 1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파이낸스가 이렇게 리딩 인더스트리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화 정책에서 보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의 여건까지 감안한다 해서 지금은 통화 정책에서 보면 버냉키 독트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비이성적 과일의 논쟁을 주장했던 앨런 그린스펀 입장도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9월 달에 기술주들이 매니아, 광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광기 논쟁 기억나십니까? 매니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비이성적 과일 거품의 얘기를 했던 이렇게 앨런 그린스펀 입장도 작년에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뒷자막으로 요게 굉장히 주목하니까 작년 9월 달에 자 비이성적 거품을 얘기했던 앨런 그린스펀 입장도 작년에 미국의 기술주가 거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작년에 금융 완화를 지속했으니까. 그리고 통화정책 관할 대상의 금융 주가라든가 자산분을 거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앨런 그린스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렇게 정 PD께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요. 정 PD께서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해서 이게 됐냐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지금 테이퍼링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테이퍼링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라든가 대형 기술주들이 자 작년에는 거품이 아니시라 그랬는데 지금은 거품이시겠습니까? 하면 지금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상당히 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요 옆에서는 하워드 막스의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좀 비교적 밝은 표정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리고 극단적인 낙관론의 평가잣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PER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PDR과 PPR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 예전에 많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뉴노멀이죠. 네. 종전의 이론이 맞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 새로운 국면이 되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어떠냐면 자 정년의 리얼 섹터와 파이낸스 섹터 간의 1대1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팔로링 뒤에 있을 때는
PER이든가 PBR 같은 그다음에 이런 지표들이 잘 주식을 평가 자체는 맞았습니다. 네. PER 가지고 얘기하면 잘 맞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위에서는 뉴노멀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과거 이론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왕창 중앙은행의 역할까지 포기할 정도로 뿌려댔으니까. 그럼 주가 평가 자체도 종전 것처럼 테슬라가 작년 같은 건 700배 고평가다. 주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월가 있는 얘기, PPR 지표, 매출액, PDR 지표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누차히 말씀드리는 올라갈 때는 PPR 지표, PDR 중시합니다. 거품이 있다. 지금 극단적 낙관론에 해당되는 거죠. 요 지표가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거품이 부각되죠. 그 논리를 하기 위해서 떨어질 때는 뭐냐? PR 지표, PBR 지표를 전통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PPR, PDR 무형의 같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강조하다가 자 떨어질 때는 팍 해서 PR 지표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극단적 시각, 극단적 비관론, 극단적 확 변할 수가 있죠. 확 변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지금의 시청자분께서 문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제까지 뭐냐 코스피가 4,100, 8월 달까지 4,100 간다는데 지금 뭐 이렇게 똑같이는 증권사 보면 2,000, 3,000 밑으로 떨어지겠다 하는 쪽에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종전에 이렇게 자 PER 지표도 PPR 지표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PDR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 꿈과 이상과 같은 지표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책에 보면 S장 투자 이런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10의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 매출액을 중시하는 이런 측면에 사실 새로운 평가 잣대가 나온다. 이렇게 중간 정도 해당되는 균형에 해당되는 상태의 중간 지표들이 나온다. 이것이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는 지금 나이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것처럼 실적보다는 네. 매출액이든가 이런 것을 더 중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거셌던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 그리고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비관론과 낙관론의 논쟁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입장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6월 달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볼 때, 자 오늘 그 하워드 막스가 웃는 표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워드 막스가 가치주와 성장주는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네. 하워드 막스의 투자론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한 이렇게 금융사의 그 회장께서도 앞으로 뭐냐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뭐가 성장주고 뭐가 가치주냐 구별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시장 특성상 보면 가치가 시장에 수급되고 있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프라이스에 항상 괴리가 발생하는 게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금 한번 보면 이게 가치가 이렇게 해서 가치가 10이다. 근데 이게 빨갛게 더 보이면 이렇게 빨가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행급 입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죠. 그럼 가치가 10인데 이게 더 빨갛게 보니까 주식 사면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수요 곡선이 뭐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사실 괴리가 있는 게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라는 건 100년 되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출발하더라도 가장 본질은 뭐냐?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업 역사가 무슨 100년이 되면 전통적이다. 그다음에 최근 되면 기술주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가치를 창출해야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행과랑 같이 해서 네. 경제에서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한국경제TV의 적정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했다. 예. 이렇게 하면 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 믿겠습니까? 합니까? 믿어야 합니까? 가치는 전행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행과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전행과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 뭐 한 10억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애널리스트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전행과 지금 10억이라고 해서 그 부족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화장도 바르시고 모두 바르시고 그래서 능력도 하고 계속 가치를 크지 않습니까? 네. 그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적정 가치를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하워드 마크스라든가 이런 측면이 가치와 성장률을 구별할 필요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때 당시 얘기했고 금융사의 인사를 갖고 계시는 회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를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만큼 가치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가치주와 성장주 얘기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가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저는 그 답 한번 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치가 있는 성장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구별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마치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마치 가치주와 성장주 이렇게 구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한국경제TV가 가치주입니까? 성장주입니까? 하는 이 측면에서 보시기에 바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 오늘 주제가 되는 극단적 비관론과 극단적 낙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거품일 땐 비관론은 거품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낙관적인 지금처럼 주가가 어려울 때는 낙관적인 심리에선 더 못 떨어지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기회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측면에 지금은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은 뭐냐? 사이코로지의 심리적 효과가 강합니다. 네트워킹 효과가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측면은 사실상 뭐냐? 이런 게 바람직스럽겠느냐. 전형적으로 저는 뭐냐? 인포데믹 현상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 증시에 있어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혼란할 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인터넷 클릭수나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TV에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에는 혼란스러울 때 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그분은 계속해서 작년에도 주가가 1453일 떨어질 때 주가가 그때서부터 계속 올랐습니다는 1000m로 떨어진다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한다. 그리고 또 이게 극단적 낙관론으로 주장하는 사람 그분은 또 부동산이면 부동산일 때 주식이면 주식일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든지 이렇게 전문가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청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다들 나름대로의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는 이렇게 시청자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대목에서 극단적 시각 이것 정책 단계에서 규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우리 경제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비관론이나 극단적인 낙관론 이 논쟁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워드 막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하워드 막스라든가 우리나라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회장께서도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 논쟁이 이렇게 무의미하다. 네. 월가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극단적 시간의 낙관론, 비관론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 이렇게 혼탁스러울 때 전 앵커한테 여쭙겠습니다. 극단적 낙관론, 극단적 비관론 그거 믿고 쫓아가겠습니까? 안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이거 왜 와서 주장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혼탁스러울 때는 항상 뭐든지 상식의 미학, 균형의 미학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한 자막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 균형의 미학이 중요한 겁니다. 금융사의 CEO만 20년 하시는 분이 항상 뭐냐 어려울 때일수록 그 다음에 너무 과할 때일수록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서 그런 얘기했죠. 성장적 가치주의 이렇게 할 때 그 영합하지 마십사. 그만큼 거품 논쟁이 있을 때는 중도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연말에 배당주. 요새 뭐 배당주 잘 나가죠? 네. 그다음에 현금을 좀 보십사. 그다음에 보더 김남목에서는 일일비하지 종목의 일일비하지 말고 테마별 글로벌 ETF 이렇게 해서 강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인프라, 메타버스, 지역별로 보면 인도 그다음에 적립펀드 같은 이런 걸 했습니다. 비교적 지금의 흐름에 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뭐냐 국내 이렇게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GBK에서 왜 강조하냐 똑같이 주가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지금 하락률이 뭐 그렇게 국내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는 네. 10% 하더라도 원달러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1082원에 지금 1190원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커런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떤데 그래요? 이렇게 뭐 GBK 해외 종목 투자라니까 뭐 환차 방지역에서 원화로 결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국내 증권사 그 대형 증권사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 결제를 해서 그래서 GBK를 처음 만들었던 기관에서 달러 베이스를 결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처럼 지금 어려울 때는 중심축에 몰리는 겁니다. 네. 중심축이 미국이거든요. 중심 통화 강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90원이다 이렇게 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제 통화도 잘 가지고 그게 환경에서 왜 글로벌 마켓을 중요하느냐 그렇죠. 하는 측면이 이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올바르게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현지의 투자에 그르러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그 낙관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 살펴봤고요. 앞으로 좀 균형의 미학을 가지고 투자에 조언해 보라라고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